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을 넘어 조금 덥기까지 한 날씨를 여러분께서는 잘들 즐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루하루를, 달라지는 날씨를, 또 제게 생기는 모든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새삼스럽게 제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 건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죽었다던 가족이 살아 돌아왔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떠시겠어요? 제가 그 일을 겪어봤는데요. 제가 다시 살아난 건 아니었지만 마치 제가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온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매일 전화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이 마냥 떠올리기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제 가족이 죽은 척을 해야 했던 이유도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제 아들이 죽은 척을 해야만 했던 이야기를 오늘 이곳에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며 슬하에 하나 있는 아들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일찍 떠난 남편 대신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생도 많았지만 저는 그런 고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요. 비록 남편 없이 혼자인 신세였지만 단 한 번의 말썽 없이 잘 자라준 아들 덕분에 남부러울 게 없었거든요. 게다가 잘 자라준 아들이 결혼마저 잘해서 제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까지 데려왔으니 더할 나위가 없었죠. 저희 며느리가 참 착하고 좋은 여자아이였거든요. 저희 아들도 성품이 바르고 점잖은 편이라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노년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제게 참 잘했지만 저희 며느리가 정말 효부였어요. 홀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며 어찌나 절 챙기고 걱정하는지 가끔은 아들이 아니라 걔가 내 딸같이 느껴질 정도였죠. 물론 저도 그런 예쁜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있었고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 덕분에 걱정 하나 없이 행복했던 저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직 둘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긴 했지만 워낙 사이가 좋아 다른 걱정 없이 잘 지내는 줄 알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사이가 전과 같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건지 제 앞에서 서먹서먹한 모습을 보이더니 언젠가부터는 두 사람이 같이 찾아오지도 않고 아들도 혼자 집에 찾아와서는 제 앞에서 며느리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싸웠냐고 물어봐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며 제 속을 답답하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결국 애들이 이혼하게 됐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너희가 이혼을 왜 해? 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지 난 통 모르겠구나. 대체 왜? 너희 무슨 문제라도 있었니?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잖아.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합의 본 끝에 결정한 일이에요.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부부간의 일이니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둘이 같이 찾아오겠다고 해서 들떠 있었더니 갑자기 이혼 얘기를 제 앞에 들이미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살던 아이들이었고 저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는데 왜 갑자기 갈라서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둘이서 마음 정리를 다 한 건지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이혼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던 저였지만 이혼 결정만큼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들 말대로 부부 사이의 일에는 가족이라도 부모라고 해도 끼어들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둘이 그냥 이혼을 하게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너무 참하고 착한 아이라 그런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를 붙잡고 왜 그러냐며 내가 뭐 서운하게 했냐며 마음을 돌려보려 하기도 하고 아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리기도 했지만 두 아이는 결국 합의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저는 큰 상심을 겪어야만 했죠. 걱정 없던 아들 인생에 이혼이라는 흠이 생긴 것도 속이 상했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며느리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 애는 정말 제가 딸처럼 생각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을 떠나보낸 아들의 선택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이 헤어져서 서로에게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없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죠. 게다가 며느리가 워낙 마음 씀씀이가 깊은 아이였거든요. 오죽 정이 많으면 둘이 헤어진 뒤로도 제 걱정이 된다며 종종 제 건강과 안부를 묻고 제 생각을 한다며 선물을 보내기도 한 아이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귀한 며느리를 놓친 것이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써봤지만 아들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왜 이혼해야만 한 건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는 아들 때문에 저도 결국 그냥 내가 모르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마음 정리를 해야만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이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혼한 뒤로 연애 소식도 없이 혼자 조용히 지내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집에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전 며느리같이 그 좋은 여자를 두고도 이혼하기에 다시는 결혼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재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오니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요즘 세상에 재혼이 흠도 아니고 저도 팔이 안으로 굽는지라 하나 있는 자식이 독수공방하며 사는 것보다야 누구라도 만나서 잘 사는 걸 바라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들의 재혼 소식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제 마음속에 전 며느리가 남아있었던 탓에 그 아이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새 출발을 막을 수도 없었고 새로 들어올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라고 그 애를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속내는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로 했죠. 그래, 부모가 자식 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도 없고 네가 좋다면 그렇게 해라. 아무쪼록 이번엔 한번 잘 살아봐. 엄마는 민수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됐고 아들은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새로 들어온 새 며느리는 제게 썩 잘하는 편이었어요. 제게 점수를 따려고 그러는지 시키지도 않은 시집살이를 자처하기까지 하며 유독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새 며느리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제게 잘 보이려는 그 모습이 마냥 순수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들에게서 제가 전 며느리를 유난히 예뻐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 건지 조금은 탐탁치 않았던 제 속내를 눈치챈 건진 모르겠지만 새 며느리의 행동은 계산적인 것 같았고 무엇인가 속셈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물론 가식을 떠는 게 잘못은 아니겠지만 저는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는 새 며느리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분명 전 며느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진심으로 느껴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해 보였는데 새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를 나무랄 수는 없었어요. 진심이든 가식이든 잘하려고 노력하는 걸 욕할 수도 없었고 또 그러다가 괜히 고부 갈등으로 번질까봐 새 며느리에게는 무슨 말을 꺼내는 게 불편했거든요.
괜히 며느리와 분란을 만들었다가 재혼한 아들이 저 때문에 또 이혼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여도 겉으로는 잘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해주려고 노력해도 마음으로는 좀처럼 가까워질 수 없는지 며느리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그렇게 아들이 재혼한 뒤로 3년이나 지났지만 전 여전히 며느리가 불편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며느리와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마다 제 짝이 따로 있나 싶기도 하고 별일 없이 잘 지내는 아들을 보며 아들만 행복하면 된 거라고 생각하며 저는 큰 욕심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줄 알았던 어느 날 제게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들의 사고 소식이었죠. 어머니, 민수 씨가 사고가 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사고가 났다니? 많이 다쳤다니? 큰일이야?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고가 났다고 말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가벼운 사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고는 결코 가벼운 사고가 아니었어요. 해안선을 따라 운전하던 아들의 차량이 갑자기 과속하며 가드레일을 부수고 해안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민수가 많이 다친 거니? 어떻게 된 거야? 민수는 살았어? 그게 민수 씨가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사고 난 차는 바다에서 인양했는데 안에 사람이 없다고 해요. 아무래도 민수 씨가 물에 빠져서 죽은 것 같아요, 어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고가 난 지점 어디에서도 아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에 저는 곧장 사고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원하듯 경찰들과 구조대원들에게 제발 아들을 찾아달라며 간절히 부탁했죠. 선생님들, 제발 저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저희 아들 어딘가에 분명 살아있을 거예요. 우리 민수가 그렇게 쉽게 죽을 애가 아닙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찾아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수색을 해봤지만 아드님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차가 저런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봐선 찾는다고 해도 살아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밤새 수색 지역을 넓혀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아들의 흔적도 시신도 찾을 수 없었던 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아들의 사고 원인조차 알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평소 운전 실력이 좋던 아들이 차량 사고를 당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무엇보다 사고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핸들을 해안선 쪽으로 꺾어 가드레일을 넘어간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아들이 일부러 극단적인 선택을 할 리도 없었거든요. 제 아들이 쉽게 그런 생각을 할 성격도 아니었지만 재혼하고 안정적으로 잘 지내던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면 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차량 문제로 급발진을 한 것이 아닐까 의심을 했지만 검사 결과 차량에서는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기계적 결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의 사고는 전혀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저는 걱정하던 아들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죠. 그리고 얼마 뒤 경찰들은 아들이 사고 후 물에 빠져 익사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며 조사를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그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며느리가 절 설득하더군요. 어머니 마음은 저도 잘 알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경찰에서도 살아있을 확률이 낮다고 하고 만약 살아있었다고 하면 왜 여태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이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도 너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민수 씨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금방이라도 아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장례를 미루려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며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수사 종결 한참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결국 더 늦기 전에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로 마음을 먹어야 했어요. 부모로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건 제정신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며느리의 현실적인 조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지만 제 눈앞에 있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도 이건 현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부고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찾아오는 조문객들의 눈물과 위로를 보고 들으며 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음을 점점 실감하게 됐죠.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가족들이, 지인들이 절 위로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가슴이 찢기고 온몸이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맏며느리가 아들의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맏며느리를 참 많이 아꼈고 저를 제외하곤 제 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와준 사람들 중 유일하게 맏며느리에게만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 맏며느리가 아들 빈소에 절을 하고 상주인 새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눈 뒤 바로 저에게 다가와 줬습니다. 다가와 슬픔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절 위로해줬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경아, 우리 민수가 세상을... 네, 알아요. 어머님 마음이 어떤지 제가 다 알아요. 제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우세요. 은경아, 우리 민수가 죽었어. 우리 불쌍한 민수 머리카락 하나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어. 이걸 어떡하니? 이걸 어떻게 해? 아유. 저는 맏며느리 품에 안겼고 맏며느리는 그런 저를 품에 안고 위로해줬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제까지 흘리지 못하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하게 됐죠. 그런데 그런 제 눈물이 쏙 들어가게 되는 말을 전 며느리가 제 귀에다 대고 속삭였어요. 오로지 저만 들을 수 있게 말이죠.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 말이 끝나면 지금처럼 제 품에 안겨서 그대로 절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머님, 민수 씨가 왜 죽었는지 전 알고 있어요. 이유를 알고 있고 그걸 밝히려면 어머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야 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밝히다니. 뭘 밝혀? 우리 민수 그냥 사고로 죽은 게 아닌 거지? 네가 우리 민수가 죽은 이유... 쉿! 잠시만요. 지금은 제가 하는 이야기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절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어머님, 민수 씨 살아있어요. 제가 지금 어머님을 민수 씨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누구도 알면 안 되는 일이니 제발 아무 말 말고 제 품에 안겨 따라와 주세요. 지금처럼 민수 씨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머님 모습 그대로 말이죠. 전 제 귀에다 대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며느리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이혼한 사이였지만 전 며느리에게도 한때 남편이었던 제 아들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전 며느리 눈빛은 전 남편의 죽음에 이성을 잃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했고 결연하게까지 보이는 눈빛이었죠. 그 눈빛을 보며 전 며느리가 하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며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다름없는 제 상황에서 며느리에게 한번 속는다고 문제될 건 없었으니까 말이죠. 또 제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부모든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도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전 며느리에게 알아들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전 며느리 품에 안겨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마치 누구에게 쫓기듯이 계속 고개를 돌려가며 급히 운전해
어디론가 가는 며느리를 따라간 그곳에서 믿기지 않은 일을 마주하게 됐어요. 전 며느리가 제게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보게 됐거든요. 아들이 죽은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였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아들을 보며 혹시 귀신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꼭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상황이 아들이 살아있는 걸 믿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사람 죽은 걸 결론 짓는 일이 어설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큰 사고를 겪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면 왜 자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걸 두고 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절 비밀스럽게 이곳으로 데리고 올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 나타나 사고에서 살아남게 된 경위를 말해주면 됐어요. 그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한 번의 장례식을 찾은 조문객들과 남편과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며느리와 제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앞에 있는 아들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전 며느리가 다른 속셈이 있어서 아들과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건 아닐까 싶었죠.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 맞는지 유심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 아들이 맞았어요. 제 아들이 살아있는 게 맞았습니다. 저는 다시 만나게 된 아들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혹시 눈앞에 있는 아들이 다시 사라지면 어쩌나 싶어 꽉 안고 살아 돌아온 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몸을 더듬으며 아들과의 재회를 기뻐했죠.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방언을 쏟아내듯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물어봤어요. 민수야, 너 괜찮은 거니?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거야? 정말 괜찮은 거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집도 찾아오지 않고 엄마한테까지 연락을 안 한 거니? 그리고 왜 엄마만 여기로 비밀스럽게 데리고 온 거니? 날 데리고 온 걸 보면 네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네가 죽지 않았다는 걸 직접 찾아와서 밝혀야지. 네가 죽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슬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잠시만요. 진정하시고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든 놀라지 마세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절대 놀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놀라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적지 않게 충격적일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아들이 겁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별일 아닌 걸 그래도 제가 충격받을까 싶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날 제가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의 사고 소식 이후 누구보다 슬퍼하던 당시 제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됐거든요. 박승희 그 여자가 처음부터 절 속이고 절 죽이려고 했어요. 뭐? 승희? 승희라면 네 철을 말하는 거니? 지금 네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승희? 네, 박승희 그 여자요. 애초에 제가 이 사람과 이혼하게 된 것도 그 여자 때문이었어요. 박승희 그 여자가 이 사람 친구인 건 아시죠? 그걸 이용해서 그 여자가 저희 두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며 갈등을 부추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간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저희 두 사람에게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오해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연을 가장해 저희를 그 상황 속으로 끌어들였으니까요. 그 여자가 만든 상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어머니께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 대충 얘기해 보자면 이런 거죠. 과거 이 사람을 좋아했던 동창이나 돈을 주면 뭐든 하는 심부름 대행을 이용해서 이 사람 주변을 맴돌게 하거나 접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접근할 때 절 불러내는 거죠. 박성희가 직접 불러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일을 여러 번 만들며 제 머릿속에 의심을 심어놓고 이 사람과의 갈등을 은근히 부추기는 거예요. 딱 한두 마디씩 거들면서 그 한마디가 계속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게.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의심해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사람과 저 사이를 오가면서 저희 속내를 알아내고
또다시 오해할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 사람이 절 오해하게 말이죠. 제가 반발심에 딴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또 상황을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곁에서 제게 했던 것처럼 갈등을 부추기고요. 아예 저희 옆에서 대놓고 이간질을 부추겼으면 의심이라도 할 텐데 눈치를 챌 수 없게 한두 마디 오해할 말을 뱉고 1년 넘게 저희를 위하는 척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척하고 있으니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사이를 오랜 시간 이간질하면서 갈등을 부추긴 그 여자 때문에 저희는 서로를 의심하는 사이가 됐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절 위로해준다면서 곁에 있었던 박승희에게 제가 넘어갔던 거고요. 그러다 저와 이 사람이 서로를 오해하고 의심하게 만든 사람이 박승희 그 여자의 계획이었다는 걸 제가 몇 달 전에 알게 됐어요. 제가 뭘 좀 찾으려고 하다가 그 여자의 계획이 적혀져 있는 다이어리를 본 거예요. 날짜별로 단계별로 너무나도 자세히 적혀져 있는 그 계획을 보고 단번에 알게 됐어요. 저와 이 사람이 박승희 그 여자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 계획을 보고도 처음엔 박승희가 절 좋아해서 이 사람을 질투해서 우리 사이를 헤어지게 만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여자가 한 짓에 대해 따지려고 제 나름대로 증거를 모으게 됐어요. 박승희가 발뺌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다 단순히 우리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박승희가 저와 한 결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도 그렇고 박승희 지인들도 그렇고 가족들까지 박승희가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박승희가 전에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경비원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결혼해서 살림을 차렸고 3년 정도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박승희 전 남편이 죽고 나서 난리가 났었다고 했어요.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박승희가 연관되어 있을 거라면서 전 남편의 가족 측이 경찰에 신고하고 박승희를 찾아가 소동을 벌였다고 했죠. 경비원분은 박승희가 시댁 가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의심으로 시달림을 받았다고 안타까워했지만 저는 전 남편의 가족들이 의심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승희가 저희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세운 계획을 보면 너무 자세하고 작은 것까지 신경 써서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런 여자라면 분명 무슨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고, 또 가족들이 괜한 의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직접 박승희 전 남편의 가족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박승희 전 남편이 죽은 사건에서 모든 정황과 심증은 박승희가 범인이라고 가리키는데 증거가 없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박승희를 의심하는 이유를 직접 보여줬고요. 우선 전 남편의 사인은 폐섬유화로 인한 사망이었는데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전 남편이 인테리어 철거 업체를 하고 있었지만 박승희와 결혼하기 전까지 폐질환이 없었다는 것과 전 남편과 같이 일하는 동료 중 누구도 폐섬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다 박승희가 전 남편의 죽음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보험금 납입 금액을 보면 누구든 부담스러울 정도의 납입 금액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의 수입으로 보면 보험료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경찰도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이라고 생각해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없었다고 해요. 또 철거 용역인들 중 성면으로 인한 폐섬유화 사례가 있다는 걸 박승희 쪽에서 주장했고 그게 법원에서 유리하게 인정될 확률이 높아서 결국 재판까지도 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의심이 아닌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차 싶은 일이 떠올랐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승희 그 여자가 제게 보험 관련으로 부탁한 게 있었거든요. 아는 친척 중 한 분이 보험 일을 하는데 실적이 너무 없다면서 보험료는 친척분과 자기가 부담할 테니 보험을 몇 개 들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보험이 나쁜 것도 아니고 보험료도 친척분께서 일부 부담한다고 하니까 별 의심 없이 가입했죠. 근데 그 의심 없이 가입했던 보험들이 전 남편 일과 오버랩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제게 접근한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구나. 전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내 목숨을 노리고 접근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정말 조심하면서 박승희가 제게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보게 됐어요. 정말 그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한 집에 사는 여자가 절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아는데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아내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친구한테 말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머니께는 더더욱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잘못 털어놨다가 절 걱정하는 건 물론이고 일이 커져 제가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박승희가 알게 되면 다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절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왜 다투게 됐고 그게 모두 박승희가 만들어낸 오해와 의심의 씨앗이었다면 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박승희 계획이 적혀져 있던 다이어리를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갔고 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이 사람이 절 돕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박승희를 밖으로 불러내면 그 사이를 틈타 집안 전부를 샅샅이 뒤졌고 제가 집에 있겠다고 안심시켰을 때는 이 사람이 박승희 뒤를 쫓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근데 그 여자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흔적 하나 남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음식과 음료에 뭘 넣었는지 또 제가 잠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몰라 그 여자가 건네주는 음식과 음료를 몰래 토해내는 것도 더는 못할 짓이었고 매일 불안에 떨며 잠 못 드는 것도 더는 한계라고 판단됐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에 떨 바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었어요. 박승희는 분명 절 죽이기 위해 무슨 짓인가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죽는다면 그리고 누군가 제 어이없는 죽음에 의문점을 제기해 압박을 가한다면 박승희는 제 사고와 관련이 없더라도 제발 저를 절 죽이려고 하는 증거를 없애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이 사람과 어이없는 사고를 계획한 뒤 제가 죽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어머니까지 속이지 않으면 철두철미한 그 여자가 절대 방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어떻게 부모까지 속일 수 있냐, 그것도 죽은 척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들이 죽은 척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는데 저 하나 속이는 게 대수겠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비틀어 죽이려니 제 아들을 죽이려는데 사용한 증거를 잡았는지 궁금했죠. 괜찮다. 엄마 네가 무사하다면 됐어. 그래서 증거는 잡았니? 그년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니? 아직 못 찾았어요. 저희 생각으로는 제 장례 치르기 전에 증거를 없앨 줄 알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머니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야 해요. 어머니께서 그 여자를 압박해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죽음이 이상하다면서 단순한 사고는 아닐 거라고 경찰한테 다시 수사를 부탁할 거라고 압박하세요. 그럼 그 여자가 괜히 의심받을 상황 만들지 않기 위해 절 죽이는 데 쓰이던 물건들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그때 저나 이 사람이 그 증거품을 가로채면 되고요. 그래, 그렇게 하마. 그럼 장례식 중단하고 경찰한테 수사 부탁할 거라고 난리치면 된다는 거지? 네. 근데 오늘 당장 증거를 없애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시고 박승희가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묻거든 경찰서나 형사에게 전화했다고 하세요. 도저히 제 죽음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내일 당장이라도 수사하게 만들어야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박승희 보고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내일부터 제 죽음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긴 싸움이 시작될 테니 들어가서 쉬라고 말이죠. 근데 박승희는 어떻게든 수사를 진행 못하게 어머니를 설득할 겁니다. 그땐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들을 잃어 물불 가릴 게 없는 부모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럼 어머니 말씀에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는 척 할 거고 증거를 오늘 당장이나 내일이 되기 전까지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그때 저희가 박승희 뒤를 밟다가 그 증거를 확보할게요. 어머니, 이런 일에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너무 죄송한데 어머니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방금 제가 드린 부탁 꼭 좀 들어주세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이려고 한 년이라고 하는데 왜 더한 것도 못하겠어요?
아들이 원한다면 제 저승길 상대로도 데려갈 수 있었죠. 하지만 아들이 원하는 건 며느리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년이 이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년이라는 걸 이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거였죠. 그걸 알았기에 어떤 복수도 그녀에게 할 수 있었던 저였지만 아들이 부탁한 것만 하기로 했어요. 저는 아들과 맏며느리에게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은 뒤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은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사라져 연락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장례식장을 찾아온 저희 가족들이 또 제 지인들이 혹시 제가 아들을 잃은 충격에 삶의 의지를 꺾은 건 아닐까 싶어서 절 찾는다고 난리가 난 거죠.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모든 주목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엄마의 감정을 잡고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래, 나 죽으려고 했어. 나한테 민수가 어떤 아들인데? 민수가 어떤 아들인데? 그 아이를 먼저 보내고 내가 살 수 있겠어. 그래서 나도 콱 죽으려고 했어. 그래야 내가 민수한테 잘못이라도 빌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도저히 못 죽겠더라. 우리 민수가 어떻게 죽게 된 건지 모르는데, 왜 그런 일이 우리 민수한테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도저히 못 죽겠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 우리 민수 극단적 선택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할 아이 아니라는 거. 예, 승희야, 네가 말해봐. 우리 민수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니? 아니면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뭐 하나 문제 있었어? 없었잖아.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분명 무슨 외부의 문제 때문에 사고로 이어진 것 같아. 하다못해 소화제를 먹었는데 거기에 수면제 성분이 있어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잖아. 그럼 경찰한테 부탁해서 우리 민수 집에 수면제 성분은 없는지 다 뒤져보게 해야지. 내가 민수 엄마인데 경찰이든 사설탐정이든 우리 아들 죽게 된 원인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사람 붙잡고 어떻게든 원인 밝혀내야지. 밝히려고 10년이든 100년이든 붙잡고 있어야지. 그래서 나 안 죽고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 나 허튼 짓 안 해. 아니, 우리 아들 억울한 죽음 밝힐 때까지 못해. 내가 이 장례도 당장 멈출 거야. 멈추고 내일부터 당장 우리 아들 조사하는데 돕기로 했어. 내가 형사한테 전화해서 내일 만나자고 했다고. 제 입에서 아들 사고의 원인을 찾겠다는 말과 형사와 통화했다는 말이 나오니 며느리가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과 지인들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멀리서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도 이쯤이면 어느 정도 며느리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생각해 그 정도에서 끊었죠. 그리고 절 걱정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안심시킨 뒤 돌려보냈습니다. 보낸 뒤에는 며느리를 붙잡고 아들과 약속한 계획을 실행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불안정해 보이세요.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흥분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느라 좀 흥분하긴 했는데 나 괜찮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 너무 걱정 마라. 네. 근데 정말 형사분과 통화하셨어요? 경찰 측에서 먼저 사건 종결시킨다고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할까요? 어떤 정황 증거도 없는데. 내가 울면서 부탁했어. 무릎 꿇고 빌 테니 제발 한 번만 더 우리 아들 사고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그러니 너도 내일부터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놔라. 사고 전에 우리 민수가 만난 사람은 누가 있는지, 뭘 먹었는지, 차 관련으로 얘기한 건 없는지 잘 기억해놔. 뭐든 전부 다 기억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자꾸나. 어머니 심정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알아요. 아니, 제가 자식 잃은 어머니의 심정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남편 사고로 떠나보낸 아내의 마음으로서 조금은 그 아픔의 깊이를 이해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장례를 멈추고 재수사를 한다니요.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먼저 사망한 것 같다고 종결한 사건을 제대로 재수사하려 하겠어요? 분명히 수사하는 척만 할 거라고요. 형사라는 그 사람 어머니 부탁이 귀찮아서 거짓말한 거라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장례도 치르다 말고 구천을 떠도는 억울한 영혼이 되잖아요. 어머니, 저희 민수 씨 편히 보내줘요. 저도 그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알고 싶지만 진심으로 편히 쉴 수 있게 보내주는 게 민수 씨를 위해서나 저희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돼요. 솔직히 이제 와서 그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해서 그이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이도 어머니께서 빨리 이 일을 잊고 행복하게 살길 바랄 거예요. 아들과 맏며느리에게 그년의 속셈을 들어서 그런지 말하는 의도가 너무 훤히 보였습니다. 진짜 징글징글하고 구질구질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서라도 재수사를 막아보려는 그년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당장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오는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저는 다시 그년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아니, 난 그렇게 못하겠다. 원인 없는 사고가 어딨겠니? 이제까지는 오로지 사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젠 사고에서 출원의 원인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원인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그리고 내 평생을 다 바쳐서라도 내 아들이 죽게 된 원인을 찾아낼 거고. 그러니 너도 네 남편이 죽게 된 원인 찾는 데 도와줘라.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민수와 관련된 일들 전부 기억해내서 적어놓고 집안에 있는 민수 물건들은 건들지 마. 아니, 아예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건들지 마라. 그래야 경찰이 뭐든 발견할 수 있지. 불편하겠지만 네 남편 죽은 원인 찾는 일이니 참아줘. 정 불편하다면 우선은 우리 집에 와서 지내고. 집안으로 경찰을 부른다고요? 어머니, 집안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흐른 게 아닐까요? 확인하더라도 바로 해야 됐을 텐데. 그리고 증거가 있다고 해도 저 때문에 다 오염됐을 거예요. 저도 그이 죽음과 관련 있는 게 뭐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안에서 뭘 찾을 게 아니라 그이 주변 사람들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다시 차근차근 처음부터 하는 거다. 혹시나 놓쳤을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민수가 24시간 생활하는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고 지냈던 게 집이 아니냐. 그럼 집부터 시작해야지.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꼼꼼하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승희야, 우리 민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꼭 알아내야 해. 아니, 내가 반드시 알아낼 거다. 그러니 나만 믿어. 그리고 그 전에 지쳐서는 안 되니 오늘은 이만 집에 가서 쉬어라. 앞으로 우리는 진실을 알기 위한 긴 싸움을 벌이게 될 테니까 장례 관련해서는 내가 마무리 지으마. 집으로 들어가라고요? 아니요, 제가 상주인데 제가 마무리하는 게 맞죠. 내일 바로 경찰 찾아오고 증거 찾는다고 이리저리 쑤시면 정신없을 거다. 그러니 오늘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쉬어. 민수도 이렇게 된 마당에 너까지 잘못되면 내가 믿고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정말 어머니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난 괜찮어. 오히려 내 아들 죽게 된 원인 찾겠다고 몸이 뜨거울 지경이니까 내 걱정 말고 들어가 쉬어. 네,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긴 싸움이 될 텐데 시작할 때부터 지쳐있을 순 없죠. 푹 쉬고 내일부터 최대한 어머니 도와서 그이 죽음의 원인 찾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 재수사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내일 당장 경찰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말에도 그녀는 제 앞에서 착한 며느리인 척하며 장례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안에 있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이려 했던 년이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증거를 인멸하길, 또 그 증거를 인멸하는 상황을 아들과 은경이가 잡을 수 있길 간절하게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과 은영이의 연락을 기다렸죠. 그렇게 한참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드디어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양손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토록 기도하는 일이 성공했거든요. 아들과 맏며느리가 증거를 인멸하려던 며느리를 붙잡았고 그 증거 역시 확보한 겁니다. 저는 다급히 아들과 은경이 그리고 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년을 보게 됐죠. 이제 더는 제 분노를 참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저는 소리를 꽥 지르며 그년의 머리카락을 잡아챘어요. 그리곤 그동안의 가증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화를 냈죠. 야, 이 때려 죽이려나?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해? 그러면서 내 앞에서 그 가증스러운 행동을 해?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년이야? 너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 너 같은 년은 반쯤 죽은 채로 감옥에 들어가야 해. 어차피 반성도 안 할 년 된통 당해봐야 한다고. 야! 저는 한때 제 며느리였던 년의 얼굴을 잡고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핥히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제 아들을 위협한 행동을 되갚아주려고 했죠. 그러다 아들과 맏며느리가 절 말렸어요. 그리고 그년이 제 아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증거를 보여주며 설명해줬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곧 경찰이 올 거예요. 그래도 저년이 너를 해치려고. 그래, 뭐 네가 원하는 건 저년을 재판에 세우는 거였으니까. 근데 저년이 도대체 널 어떻게 죽이려고 한 거야? 증거가 뭐니? 여기 있는 게 죄다 저 여자가 절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예요. 이건 농약이고요. 이건 농약을 다른 음료 또는 음식에 넣어서 서서히 죽이는 비율이 적혀있는 다이어리예요. 여기 이 다이어리 안에 언제 어떤 음식에 얼마의 비율로 농약을 넣었는지 나와 있어요. 또 제 상태에 대해서 매일 분석하고 적은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경찰이 와서 제 몸에 이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녀는 제 아들을 농약으로 서서히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전 남편을 죽였던 방법 역시 제 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농약 중독이었죠. 목적은 모두가 이미 아시다시피 생명보험금 때문이었고요. 물론 그녀는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오해라고 했죠. 여보, 어머니,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농약이랑 그 안에 있는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다이어리에 있는 내용은 이 건강 챙긴다고 넣은 건강식품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농약은 집안 마당에 있는 잡초 제거하려고 산 거고요. 진짜예요. 박승희! 당신 이제 다 끝났어! 경찰이 내 혈액 검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다 끝나는 거라고! 그리고 이 농약 이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농약이야. 이미 몇 년 전에 유독성 때문에 팔지 않는 제품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농약을 어떻게 구해? 농약을 아무나 막 구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나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 다 알아. 당신이 전 남편 죽였다는 걸 알고 있다고! 아마 이 농약 그때도 쓰인 거겠지. 그때도 내게 한 것처럼 전 남편에게 이 농약을 당신의 비율대로 먹이고 죽인 거겠지. 이제 다 끝났어. 포기하고 모든 걸 시인하라고! 당신 전 남편이 죽은 걸 어떻게 알고? 뭐가 어떻게야? 내가 죽은 척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난 것만 봐도 모르겠어? 이미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아. 그래서 분명 내게 접근한 이유가 있고 날 죽이려고 한 걸 알아서 이렇게 죽은 척까지 했던 거고. 그러니 이제 포기해. 다 끝났다고. 끝까지 발뺌하려던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아들의 말에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태도를 바꿔 모든 죄를 시인했습니다. 어차피 처벌받게 될 바에는 감형이라도 받겠다는 심산이었겠죠. 그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한 증거를 찾아낸 후에는 모든 게 수월하게 해결됐습니다. 아들의 몸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긴 했지만 다행히 아들이 그년을 의심해 조심에 또 조심을 한 결과 아주 소량만 검출됐어요. 당장 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진 않았고 몸에 남아있는 소량의 성분도 시간이 지나며 배출될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잘 해결되어 가고 있었고 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년을 처벌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한 짓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었지만 박승희 전 남편 사건에서는 변한 게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증거 부족이었죠. 제 아들에게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과 달리 박승희 전 남편의 시신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이 너무 흘러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거죠.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사람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에게는 살인미수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하나만 인정됐으니 말이죠. 하지만 더 그나마 처벌할 수 있었다는데 위안을 삼아야 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년과 관련된 일을 모두 잊기로 했습니다. 입에 담아서 기억을 떠올려서 좋을 게 하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후 저와 아들은 평소처럼 지내면서 다시 새 삶을 부여받은 것처럼 매일매일 고맙게 여기며 살았어요. 또 이번 일을 같이 헤쳐나갔던 아들과 은경이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부부의 인연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더 행복한 것 같네요. 다시 제 딸 같은 며느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돼서 말이죠. 저는 바라는 게 다른 건 없고요. 제발 우리 가족의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을 엄청난 일을 겪게 되어 그 어느 가족보다 단단히 뭉친 저이지만 그래도 애초에 안 좋은 일들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 말이죠. 그럼 제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전 제 사연을 끝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